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소중한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김창수 원장님께서 외국 출장 중이시니까 예. 오늘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땜빵 전문. 예, 제가 모든 팟캐스트 빵꾸 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떼워드리고 있습니다. 노유진에서 아주 그걸로 제가 많이 나갔고. 땜빵 전문이 됐어요? 예, 김창수 우리 또 지금 유럽에 가 계셔가지고 네. 뭐 공부하러 갔는지 술을 먹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네. 이른 아침에 저를 부르게 네. 만든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상받아야 돼요. 네. 그 우정이 참 아름다워요. 뭐 우리가 30년 동안 이 짓하고 살아왔어요. 예, 서로 땜빵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버팀목이 되죠, 왔죠 여태까지. 약간 그 남성 남철남 분위기야. 그래서 종창 아니야, 종창. 그래서 종창이구나. 종기가 나고 욕창이 나는. 네. 그래서 뭐 서로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는. 야, 그 종기가 나고 욕창이 생길 때까지 친해지는 사이예요. 대단한 우정이다 진짜. 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고요. 예, 김종대 단장님 설에 뭐 하셨어요? 정치인 되니까 더 바빠지셨죠. 아니 북한이 소폭탄 터뜨렸다 로켓을 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설에 차례 지내고 바로 또 네. 일하기 바빴죠. 그러니까요. 아줌마 더 바빴어요. 아마 욕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전부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저기 그 미사일 쐈댄다. 에? 막 보고 예. 그러니까 아유, 뭐 전디집 기름이 그러니까 튀고 지랄 양반 난리가 했거든. 났잖아. 기름이 튀고 막 그러니까. 물 쏟고 막 아줌마들을 못 왜 이렇게 살아. 피곤하게 하는 거야 북한은 하필 바쁠 때. 며느리 그래서. 바쁠 때 꼭 그렇게 난리를 쳐. 진짜 미치겠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네. 어디 뭐 이동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말 안 해도 네. 남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명절이 공짜죠 뭐. 교수님 좀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요즘 그렇게 강 큰 남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기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버려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거는 당연히 네, 반도 까고 만두도 빚고. 네. 그러니까. 멀리 갈 일은 없어요. 그러시군요. 이동에는 좀 불편이 없으신데 명절에 집안일들은 다 많잖아요, 그죠? 이 얘기 나오니까 목이 확 잠기네. 하여간 장윤선이 저러다가 또 뭔 일 난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지난 명절 기간 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들 네.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 한 말씀씩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들, 며느리들, 또 시누이보다는 좀 올케 쪽이 불쌍하잖아요. 그래, 그죠? 맞아. 예. 근데 어쨌든 명절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히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고, 네.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시고. 애들 학교 갔으니까 오늘은 동네 아줌마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좀 떨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네. 아침에 청소해놓고. 네. 우리 이 교수님도 끼어드리고. 그러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 그런 수다나 떨어요. 오늘. 그러니까. 네. 저도 갈게요. 예. 저희가 그 명절 끝이라 좀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좀 그 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우선 4차 핵실험 이후에 그리고 미사일입니까? 로켓입니까? 우리 언론이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지난 7일 그러니까 설날 전날 까치까치 설날에 바로 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단장님께서 더 특별히 유념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그 발사 성공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역시 북한의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예,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처음에 98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쐈을 때 네. 저게 제대로 날아가기나 할까 아니나 다를까 공해상에 얼마 가지 못하고 뚝 떨어졌는데 두 번째 쏠 때는 약 3,000km를 나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아마 여섯 번째죠. 그런데 쏠 때마다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아, 이거 언젠가 우주 궤도에 진입하겠구나. 네. 그런데 이제 바로 2012년 말에 쏜 은하 3호 로켓이 네.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불안전하게나마 이번에 쏜 광명성 4호가 네. 하나의 어떤 인공위성의 포물선을 불안전하게 그리면서 지구 궤도를 선회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공위성을 쐈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이 빈말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더 이제 진화하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더 개발을 한다면 이제 미사일도 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판단이 들어요. 네.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기술 발달을 하고 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네. 또 개념정의부터가 매우 혼란스럽죠. 네. 오늘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네. 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그 자체만 놓고 미사일은 우리말로 유도 탄환입니다. 유도. 네. 그러니까 유도 기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도 미사일하고 인공위성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기술적 기반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대기권 밖으로까지 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는 ICBM이 되는 거고 네. 대기권까지만 있으면은 그건 미사일이 아니죠. 음. 로켓을 쏜 거죠. 네. 로켓을. 그래서 그건 이제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처음 이렇게 그 우주 발사체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주 발사체를 북에서 쏘았을 때 온통 ICBM 쐈다고 난리를 떨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 기자님 전구울 때 미사일 쏜 것처럼 그러니까요. 온 나라 온 세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호들갑을 떨어댔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 인공위성이더라 음. 하는 거죠 결국은.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인공위성만 쏘지 왜 그러면은 수소폭탄 실험은 물론 미니어처 형태지만 왜 했냐 그러면은 네. 그 사이의 인과관계 때문에 북으로서도 이게 ICBM인지 인공위성인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현상, 하나가 수폭 실험이고 하나가 이제 인공위성 발사인데 네. 또 둘 사이에 연관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이 전 세계가 또 사실상 좀 열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일단은 그렇지만 네. 지금 저 대기권 밖에서 매일 돌고 있는 지금도 돌고 있는 저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죠. 그거는 명백히 사실이라고 우리가 일단 봐도 무방할 거라 봐요. 네. 일단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에 발사한 우주 발사체는 분명히 인공위성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러시아하고 같은 날 썼어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는 인공위성인데 우리는 왜 ICBM이냐? 네. 똑같은 인공위성을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냐? 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아. 북한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걸 쏴도 러시아하고 사실은 북한을 따로 북한은 뭐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여러모로 특이한 나라죠. 사실 미국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핵을 개발해서 이렇게 핵실험도 하고 실전 배치도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도 져줬잖아요. 핵을 개발하는 나라에 네. NPT 체제도 안 지키는데 또 이스라엘 마찬가지잖아요. 네. 남아공도 과거에 핵실험도 했잖아요. 그러지만 미국에 여전히 후견국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왜 나만 갖고 이래? 그리고 또 미사일은 원래 국제적으로는 이건 국가의 주권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핵을 개발하는 거는 뭐 국회 NPT 조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규제할 수가 있지만 네. 원래 로켓을 개발하는 건 국가 주권이에요. 누구도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다만 북한에 대해서만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금지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미사일 기술이 미사일로 활용될 수 있는 로켓 기술이라는 네. 이유 하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은 국제 보편적 규범과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를 5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집단 따돌림 내지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네. 하나의 어떤 왕따 국가가 돼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앞에 이제 그 4차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연동돼서 북한을 특별하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 로켓 발사, 그리고 이어진 대북 그 강경 조치,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로 무엇을 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확성기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처로 어제 바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몇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처럼 보입니다. 집단 히스테리요. 예, 1차 히스테리가 처음에 이게 미사일이다, 인공위성 아니다, 네. 명백히 로켓인데, 이게 1차 히스테리라면은 이번에 정부가 그 M은 저기 개성공단 가지고 히스테리는 2차 히스테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 본다면은 이 정부에서 밝힌 그 금액이 좀 재미있는데 6천억 네. 이 금으로 해서 북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ICBM, 그다음에 수소폭탄 만드는 데 쓰였다, 네.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참 저렴하다. 저렴하다. 예. 6천억 가지고 네. 원폭도 만들고 수폭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쏘고 ICBM도 개발하고 네. 참 저렴하다. 싸게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6천억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었다면은 네. 정말 놀라운 경제성이고 정말 놀라운 기술 혁신을 저 사람들이 이루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인공위성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기술로 네. 인공위성 못 쏩니다. 그죠? 러시아에서 기술 빌려와 가지고 예. 사실상 러시아 아닙니까? 네. 수입해서 쏘는 셈이죠. 네. 우리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 쏘려면 아직까지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 2년 돼야지 우리 독자 기술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6천억 가지고, 네. 이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 인공위성 쏘려고 돈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수십조 원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각종 또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거리 제한이 있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상하다. 6천억 가지고 저게 모든 게 가능했을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누적 개성공단의 총 생산한 누적 금액이 3조라는 거 아닙니까? 관련 업체가 124개고 네. 그다음에 협력 업체가 5천 개가 넘는데 네. 주로 경공업 제품이죠. 냄비, 그다음에 재봉, 네. 그다음에 옷, 의류. 네. 인건비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 주로 네. 만드는 건데, 그러면 경제 성음강 놓고 본다면 한쪽은 6천억이 들어갔다는 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뽑아내는 게 3조인데, 네. 야, 이거는 경제 살리기, 우리가 지금 다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같이 지금 1,000조가 넘는 규모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5억 달러니까 한 5천억? 네. 이건 우리 경제 규모에서 본다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인데다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히스테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가지고 무슨 원폭, 수폭, 인공위성 ICBM을 개발합니까? 마치 이 돈 때문에 그게 그래 됐다고 하는 거는 네. 그 M1 희생양 혹은 과학적 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네. 그저 분풀이용이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6,160억 원, 지금까지 간 북한에 간 현금 유입 액수인데요. 사실 오늘 오전 조간 신문들은 전부 김정은의 돈줄을 끊는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줄을 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김종인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뭐 야당에서는 지금 네. 이게 북한에 퍼주기보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퍼오는 우리의 이익이 몇 배나 더 되는. 네. 그동안에 총 한 32억 달러 정도의 우리가 네. 매출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넘어간 게 한 뭐 6천억 원이라면 5억 달러가 좀 넘죠. 네.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6배 이상 더 벌었던 것이고. 네. 또 그 공장도 가격으로 그 매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는 사실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최소한 5배 이상 또 잡아야 되거든요. 5배 이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도 이게 가격에서 6배, 그 예. 공장도 가격이 현장에서는 5배. 5배. 왜 그러냐면 계속 유통망을 타고 예. 이게 돈이 돌면서 효과를 그렇죠. 내는 거니까 같은 1조 원이라도 5번 돌면은 5배의 유동성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퍼오는 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을 제재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을. 남한을 제재하는 겁니다. 아닌데 대북 제재한다고 그랬어요. 대북 제재하는데 결과는 남한을 제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기업주들 지금 이제 생계가 막막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다 줄도산 할 때 폐업하게 만들었는데 네. 북한 기업을 폐업시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생산 라인을 중지시킵니까? 북한은 임금 노동자들이고 다른데 중국 가면은 비슷한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지금 저기 남한을 제재하고 계신 거예요. 남한을 제재하고 있다. 그렇죠. 네. 우리 기업들 다 지금 문 닫을 처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그러면은 제재받는 당사자가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물론 북한도 제재를 받겠죠. 네. 임금에 해당되는 것 또 그 부양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6배, 7배, 10배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제재받는 겁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제재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조건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늘 오전 조간을 보니까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네, 대북 네. 확성기 방송도 네. 그때 국방부하고 통일부는 신중론이었습니다. 그게 1월 7일 상황이죠. 네. 홍영표 그 통일부 장관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날 국회 오전에 왔을 때 의원들이 확성기 제기하라 그러니까 그거 신중해야 됩니다. 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후에 뒤집혔잖아요. 다음 날 8일 날 조간에 이거 박근혜 대통령 결단이라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1월 22일 날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5자 회담을 들고 나옵니다. 맞아요. 6자 회담은 무용론이라 네. 그러면서 북한 빼라. 그 듣고 있던 외교부 장차관 국장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얗게. 예, 외교부하고 상의 없이 대통령이 퍼질른 겁니다, 이거. 헐 이런 분위기였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마찬가지예요. 네. 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고치고 부처가 수습하기 바빴어요. 이번에 여기서 단독 보도 하나 나가네요. 단독 보도. 단독 보도. 내가 역시.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네, 제일 좋아하죠. 네. 네. 이번에 홍영표 장관,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끝까지 반대했다. 네, 반대한 장관 보고 네가 나가 발표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 치면 장관들이 항상 뒤처리하기 바쁜데 네. 홍영표 장관 그 TV 나와 기자회견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코 아래 입술 위가 다 부르터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예. 예. 그 홍영표 장관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취재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입 기자하고 네. 관계자예요. 관계자. 아, 그래요. 그 끝까지 반대 못한 거지 굴복한 거니까. 네. 그러지만은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장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명을 같이 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뭐 거스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평생 통일부 관료로 일했던 관료들은 말이죠. 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면 여기서 틀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옛날에 진영 복지부 장관 그 저 기초연금하고 그 뭡니까 그 저 연계해서 노인연금 노인 그거 지급하자 그러니까 이거 야 공약하고 다르잖아 말이 안 맞잖아 하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네. 가끔 그런 멋있는 장관도 있는 겁니다. 외교안보에서는 없어서 문제지. 홍영표 장관도 자기가 보기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장관직을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바랄 걸 바라야지. 그분도 처자식이 있고 명절 셀 때 잘 세야 되는데. 네. 아니 장관 아. 아니어도 그분 교수 출신이잖아요. 아, 교수하고 장관이 같아. 우리 이혜영 교수님 장관 보낸다 그러면은 지금 저 뭐냐 난리 나지. 교수님 그건 어떻게 어때? 하시겠어요? 교수님 같으면? 저 같으면 하죠. 거봐. 아 교수님이 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계속 고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장관직을 내던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지. 저 던지고 나오죠. 아 던지고 나오신대잖아요. 던지고 나온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시켜주면은 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 사양을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던지더라도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켜줄 리도 없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정의당의 예비 장관이에요. 지금 제가 국방부 국방장관. 장관. 예. 네. 네. 저는 시민들이 뽑은 통상장관이었습니다. 아, 시민들이 지금 제가 두 장관님들을 모시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예비 장관, 국방부 장관, 한 분은 시민들이 뽑아준 통상 장관. 예? 아, 이런 아니, 글쎄요, 분들이 우리 장관이 되면 지금 예비 장관 충원이 안 돼 죽겠어요. 정의당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본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홍영표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계속 문 닫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에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북한이 이렇게 뒤로는 핵 개발을 하는 아주 나쁜 나라다 이런 입장을 홍영표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돈 다수를 수십억 달러를 정말 다 핵 개발에 쓰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대 단장님 그 점은 팩트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 정권의 어떤 그 하나의 사고의 패턴이 드러났다. 어떤 인식의 하나의 특징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저 북한의 어떤 생명줄, 숨통만 조이면 이제 곧 체제가 불안해지고 아하. 핵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홀라당 벗고 네. 머리 조아리고 이제 항복 선언하고 나선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통일은 갑자기 온다. 네.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 생긴지 모른다. 또 북한의 고위층이 망명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통일준비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내년에 북한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준비 잘하고 그렇죠. 계셔야 된다. 네. 이러면서 북한 붕괴론에 급격히 경도되는 양상들이 보였고 특히 작년 말에는 이러한 인식이 더더욱 극단화돼서 네. 정부의 모든 연구기관들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하여서 자연적으로 망하는 네. 하나의 그것이 순리이자 법칙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산소 호흡기 달아주고 생명 유지 장치 달아주고 이게 국제사회가 찔끔찔끔 져가지고 네. 빨리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네. 왜 구차하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시켜 왔느냐 이것만 끊으면 이제는 쟤들은 끝장이다.
이제는 더 못 버틴다. 이 생각이 확실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북한의 인구가 지금 2,400만입니다. 네. 그 북한의 어떤 정권, 뭐 거기에 또 핵심 세력 다 따져봤자 3,400만이에요. 충성 세력까지 합쳐봐야 네. 나머지 2천만의 주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도 북한이라는 것은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나머지 2천만 국민이 있잖아요. 이건 국가 자체는 어디로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뭐 식량도 주고 또 의복도 주고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는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고난의 행군 때도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이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핵을 개발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동포고 언젠가 통일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돈 줬어요. 관광도 갔고 비료도 줬고 쌀도 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핵폭탄이 돼서 되돌아왔다. 이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과 국가 자체를 동일시해서 네. 완전히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죠. 네. 그러나 북한에도 주민이 있고 이 엄동설안에 난방도 안 되고 옷도 못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고 핵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좀 떼서 접근하자. 네. 이게 과거에 북한에 들어간 많은 도움의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 핵 문제라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자체를 하나의 어떤 적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이제 쟤는 죽는다는 거, 안락사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전 그런 인식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강경 노선을 그으면서 대북 제재에 나서야 국제사회도 동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것도 우리에게 큰 피해가 경제적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피해를 우리가 감내해야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중국을 선제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렇죠. 중국을 이런 얘기죠. 압박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급변 사태론 이건 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30년 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는 급변 사태를 이야기해 왔고 네. 30년 동안 북한은 이제 원폭, 수폭, 인공위성, ICBM 다 만든 셈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그 매파, 보수 매파들하고 네. 우리의 수구 꼴통, 수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프레임이죠. 이거는. 그렇지만 북이 내일 망한다, 모레 망한다 하다가 아직도 안 망하는 네.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희망사항을 분풀이하듯이 내뱉는 네. 그런 분석 틀도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도 아닌 그저 내뱉는 그 쓰레기 같은 말들에 불과한 거죠. 때문에 저는 뭐 이거를 굳이 평가해야 될 때 네. 볼까 이렇게 보고요. 네.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네. 가장 그 이제 확성기 네. 핵에 대해서 우리는 초강력한 대응 무기로서 확성기를 내걸었던 거 아닙니까? 네. 쏴댔죠. 확성기, 말폭탄을. 그런데 이제 그러자 북한에서는 가장 간단한 단순한 음향학을 응용한 네. 그러니까 확성기를 거꾸로 돌린 거죠. 그래서 한 번만에 무력화시킨 정말 네. 예. 코미디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네.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재할 만큼 다 한 거고 네. 네. 뭔가 더 얹어야 되는데 얹을 것도 마땅치가 않고 네. 그저 나온 이야기가 세컨더리 보이콧 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건 대중국 제재예요, 실은. 핵심은. 네. 미사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이죠. 예. 그다음에 폭탄 실험은 북한에 했는데 제재를 중국에다 한다?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핵실험은 북에서 했는데 왜 그 별 힘없는 중소기업, 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을 제재하냐 이거예요. 좀 엉뚱한데 지금 계속 쏴대고 있는 거죠. 네. 안 돼. 그렇- 처음에 확성기로 쏴대서 이게 간단히 무력화되니까 이제는 네. 만만한 중소기업들. 예. 삼성이 들어가 있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개성공단 입주하고 있었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중소기업들, 네. 한번 이 업체, 뭐 재봉업체, 그다음에 커튼, 옷 음. 이런 인형 만드는 네. 이런 업체들 아닙니까? 여기 만만한 중소기업들 가지고 예. 엉뚱한 데 대고 또 쏴대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본다면은 네. 국제사회가 북을 제재하려면은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약간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네. 가장 최근에 그 13년이죠. 2013년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이죠. 네. 보면은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종류의 뭐 실험 이런 거 다 금지하고 경제 제재하고 돈줄 묶고 다 네. 그런 조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자 회담을 재개해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방안 중에 음흠. 육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북을 빼고 오자로 하자. 그거 자체가 유엔 이 결의안을 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육자회담 이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자회담 하자. 빨리. 네.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따르는 건 중국이에요. 어이없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개성공단에다가 그 엉뚱한 화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이거는 제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확성기 가지고 북핵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공단에다 문을 걸어 잠근다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갑자기 김정은이 대우 각성을 한다든지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그 두 분 지적해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예요.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 지금 집권 4년 차란 말이에요. 올 4월에 총선이 있고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는 한 2년 정도, 2년도 안 남은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얼마나 더 남북관계에서 진도를 뺄까? 이분의 인식도 처음에는 뭐 통일 대박론 그리고 남북관계 평화적 관리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노선이 점점 변화해서 극단화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 끝나면 다시 또 개성공단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김종대 단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렇게 어떤 그 집단적 광기에 거의 가깝다 싶을 정도로 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어떤 그 남북 관계 부담까지 짊어지고 지금 성장률이 2%대 국한돼 있는 그렇습니다. 나라로서 이제 장기 불황에 접어들어 일자리 없고 난린데 여기에서 과연 이런 어떤 그 긴장 국가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감내할 수 있느냐? 네. 전 선거 때까지라고 봅니다. 선거 그 이후에는 때까지다. 이후에는 뭔가 다른 출구 전략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놓은 게 너무 심각하다는데 단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 관한 일련의 행보를 보면 네. 어떤 하나의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의 철학과 비전,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때 막 즉흥적으로 어떤 폭주하듯이 지금까지 대책이 남발돼 왔어요. 막 지르는 서리건 거예요. 대책이. 네. 그 죽어가는 환자가 어떻게 내 병을 치료할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몸에 좋다는 건 이것저것 소문 들리면 다 먹어보는 거죠. 보약 먹고 막.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약이 됐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먹으면. 예. 그야말로 폭식 투쟁을 해오신 거예요. 폭식 투쟁. 예. 그런데 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남발하고 폭주하고 이랬던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네.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공포에 질리게 만든 거예요. 네.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는 국민처럼 통치하기 손쉬운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이성을
보다 무력화하고 네. 마비하면서 네. 선거를 통치자 의도대로 끌어가기에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자꾸 계속 뉴스거리를 던져주고 불안이 이어지고 증폭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안보 또는 어떤 그 생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집중시키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의도가 관철되는 뭐 우리가 익히 봐왔던 패턴입니다. 또 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투 트랙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그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제 미사일 ICBM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오늘 신문에서는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동시에 이제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처형 공포 정치,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야? 남북으로 전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난리야? 이런 시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보수표 결집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게 총선용이라고 보십니까? 북핵을 활용한 북핵을 지렛대로 하는 어떤 그 안보 드라이브, 네. 그다음에 안보 드라이브를 통한 보수 결집, 진보 결집이 아니라 네.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분명히 뭐 의도했을 거라 봐요, 저도. 그렇지만 네. 총선용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 작전 네. 책략으로서의 이 안보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네. 공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엔 그 후과가 이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예. 그 후과가 너무 큰 거죠. 어허.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 전체 판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미를 남방 삼각, 네. 네. 여기에 맞서는 북방 삼각의 네. 힘성 내지 이 가속화. 예.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예. 또 다른 동맹, 군사 동맹의 접촉에 서는 예. 이런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자칫 네. 보수 결집을 노린 이런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안보 드라이브라고 하는 네. 것이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전망이라든지 책임 있는 어떤 태세 이런 거 없이 네. 정치적인 효과만 노려서 이런 걸 추구했다면은 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사드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하게 반하고 이미 이제 대가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드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은 네. 동아시아의 그 군사적 힘의 균형이 밸런스 오브 파워가 네.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네. 그것이 초래할 그 엄청난 국가에 대해서 음. 너무나 생각 없이 네. 마구 질르는 히스테리아 표현했지만 네네. 진로된 이런 어떤 트렌드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자세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무책임한 자세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방 삼각, 북방 삼각,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가 30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특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160억 원 때문에 이것을 개성공단 폐쇄를 하게 되면 북한이 또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게 될 것이냐. 그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하고 사드 얘기가 같이 나왔어요. 이번 주 중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만나서 사드 배치 지역 어디에 배치할 거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간다는 거거든요. 김종대 단장님 오늘 경향신문에 칼럼도 쓰셨던데요. 네. 니네 동네로 갖고 가. 할 거면.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 지도부 지역구마다 사드 포대 한 개씩 주자고. 세 개? 3개. 한반도 방위에 3개 필요하다 그랬어요. 셋이 하나씩 나눠 가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 한 개, 대구에 한 개, 평택에 한 개. 거기가 원유철, 네. 김무성, 네. 유승민 의원 지역구입니다. 아유. 예.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드 배치. 예, 그냥 지역구에 하나씩 주자고.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으라 그래. 네. 지역구에 가서 맞아 죽을 거예요. 네.
가서 자기 지역 구민부터 설득하세요. 뭔 국가 뭐 조선일보에다가 대고 사드 핵무장 얘기해가지고 네. 그 마침 무슨 본인들이 대통령도 아닌데 네. 지역 구민부터 설득할 국회의원 아니면. 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후보지가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 개 들어오면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돈 다 나갑니다. 그래서 3개까지는 가져야 안심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제일 내가 보기엔 최적의 후보지인데 네. 딴 데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또 지난주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네. 대도시가 아닌 미군 기지가 아닌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어디야? 이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갖다 그러면 놔야 미군 돼? 기지 또 져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기존 미군 기지에 그거를 넣지도 않고 또 미군 기지를 새로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네. 15만 평 부지에 반경 5km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지정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열심 못하게 다 통제해야 되는 이런 부지 마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3개씩이나.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살 데가 없어가지고 집값은 나날이 오르고 전월세 네. 때문에 난린데 그 넓은 땅 또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 피해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네. 대북 제재 우리 손실을 다시 계산해 봅시다. 네. 대북 제재 손실. 네. 개성공단으로 공장도 매출 기준으로 우리 그 손실액이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게 32억 달러를 연간으로 따져도 네. 한 연간 3억 달러. 예.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 효과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건 1년에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우리 경제 손실 봤어요. 2조에서 3조 원. 2조에서 3조 원. 네. 그다음에 사드 포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냐? 네. 이게 주로 저 주변의 주한미군 기지나 어떤 대도시 주변 또는 어떤 그 광활한 평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상당히 큰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네. 이거 지금 뭐 부동산법 뭐 이렇게 원샷법 뭐 해가지고 지금 경기 부양하려고 안간힘 쓰는데 이거 그러니까. 찬물 끼르고 도시계획 다 다시 짜야 됩니다.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다시 된다. 짜야지. 다 출입 통제해야 되고 인근에 다 그 뭐 건물도 다 무너뜨리고 네. 사람들 다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당연하죠. 그 근처에 사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자파가 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91년 걸프전 때 네네.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전쟁 후유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알았어요. 우울증 이걸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이걸 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죠. 네. 그런데 그 ASPJ라고 F-16 같은 데 네. 보면 전자파 교란 장비 이게 공군 조종사들한테 치명적이었다. 아하. 그 외에도 많은 전자장비, 현대전에서 전자장비가 네. 유해하다. 예. 예, 이런 건데 그 사드 포드에 들어가는 극초단파 X밴드 레이더에는 예. 사람이 만든 전파 중에 가장 강력한 전파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근의 항공기, 선박, 자동차의 전자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무기, 전략 무기가 그 배치된다고 하게 될 때 네. 그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그 비용, 예. 피해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까지인지 아직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수조 원이라고 봅니다. 한 개 그렇군요. 포대당. 예. 예, 이런 거 다 따져서 네. 이 지금 남북 긴장 관계에서 우리의 자해 행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뭐 그 이런 어떤 뭐 개성공단, 사드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이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다 닥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자해 공갈단의 어떤 네. 모양이 돼버리고 네.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떤 질서 속에서 네. 북한 김정은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립될 수도 우리가. 있는. 예. 네. 그러면서 뭔가 이 성장의 동력이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네.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 네. 그 위축된 소비하에서 또 경제가 불행이 될 것이고 네. 불황이 네. 이어질 것이고 네. 이런 악순환의 체질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일단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당장 아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생긴 거 아닙니까? 정부의 방침으로 너 오늘부터 입경하지 마. 아니 못 들어와. 이렇게 출경 안 돼. 계속 못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줄도산하는 거죠. 물론 뿐만 우리 아니라 경제의 0.04%라고 네. 그 의미를 편마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큰 돈 거예요. 아니다. 큰 돈 아니다. 누리과정도 큰 돈 아닙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가가 봅시다. 지금 100조 원, 200조 원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국회 예결위 가서 의원들 밤새도록 고성 지르면서 싸우는 거 잘 보십시오. 겨우 50억, 100억 갖고 싸워요. 자기 지역구에 50억, 100억 갖고 목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거 가지고 나라가 네. 국무총리 뭐 기획예산 저기 기획재정부 부총리 의원들이 개잡듯 잡아버리는 세상입니다. 네. 사실은 국가 규모가 크다 그러지만 네. 어떨 땐 작은 돈도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0.04%라는 게 그게 어떻게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기 뭐야 별거 아닙니까? 그 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가서 벌어와봐. 그 돈 자기가 어디 가서 벌어? 그렇지. 뭐 돈 받기나 했지 벌어봤나? 네. 자기가 땀 흘려 못 벌어봤잖아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라 그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말을 듣는 중소 영세 우리 그 기업인들께서는 나도 자영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쫄딱 해봐서. 망했어요. 맞아요. 웃을 일은 아니죠. 네. 네. 괜히 잡지 사업했다가 그러니까. 시간 건강 돈 다 잃어버렸어요. 네. 하물며 저도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그러는데 저렇게 그래도 중견기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8년간 그 겨우 털을 잡아놓은 우리 기업인들한테 그게 별거 아니라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요. 국가 경제에 영향 없다 그래 버리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인 걸 다 알면서 네. 이러면서 경제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죠. 지금 당장 그 목을 메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인들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설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죠.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말이죠. 네. 우리가 과거에 한미 FTA 때도 한미 간의 쟁점이었어요. 네. 개성공단을 국산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도 개성공단을 보면서 저게 무슨 사업 모델이냐. 이걸 중국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네. 이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규모는 그렇게 뭐 GDP의 0.04%밖에 안 되는 작은 걸지 몰라도 결코 국제사회는 작게 안 봤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과 그 폭발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국제관계를 변화시키는 숨어있는 잠재력, 네.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건 경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전 세계가 제3의 주목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키우기로 따지자면 0.04%가 아니라 지금의 50배로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50배로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이사 조치로 막은 거예요. 신규 투자 못하게 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모양으로 유지시켜 왔던 것이죠. 예.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문을 닫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문 닫겠다는 거예요. 한 것이니 얼마나 지금 참 이 상황을 우리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들 어떻게 아니 이게 저렇게 별거 아니면 그 돈 벌어오라고 가서 벌어와. 아니면 물어내. 그러니까 어. 예. 교수님 또 한미 FTA 전문가세요. 이 그 개성공단에서 나온 역외 지역 상품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드 얘기하다가 다시 또 개성공단으로 돌아왔어요. 개성공단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수조 원대 피해를 지금 하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를 상당히 자극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한다고 강행을 한다면 결국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중증적인 문제가 앞으로 터져 나올 텐데 이거를 다 박근혜 정부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이게 자해적 네. 자해적 전략 이런 건 전략이 아니죠. 네. 서로 살자고 하는 게 전략이고 외교인데 네. 그것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특히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고 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게 개성공단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네. 대한 이걸 이제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특혜 관세를 부과해주는 네. 요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없지만 껍데기라도 어쨌든 한미 FTA에 이 개성공단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고 물론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안인데 네. 어쨌든 개성공단이 누가 봐도 뭐 분명한 그런 의미에서 역의 가공지대 이를 이제 조항에 집어넣었고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양보를 또 한 거죠. 음.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자해적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자해적인 이 정책을 네. 펼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개성공단을 한미협정 협정물에 넣기 위해서 양보했던 모든 걸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음. 동시에. 그래서 이게 협력업체를 비롯한 입주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네. 나아가서 이게 외교 그다음에 통상 이쪽 분야에서 보더라도 개성을 따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했던 수많은 것들을 네. 모조리 무화시키는 무로 돌려버리는 네. 그런 어이없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고 참. 김종대 단장님 같은 경우는 예, 뭐 사실 중요하죠. 그 개별 입주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네. 저도 제 주변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품들을 네. 만들어내 그런 입주업체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그 굉장히 우선 말이 잘 통하고 우리 말이니까.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중국보다 더 싸요. 훨씬 싸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내 인건비와 비교해보면 뭐 10배,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집약적인 그런 어떤 경공업 제품들을 네. 개성에 생산을 했을 때 입주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건비,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듈이 날려먹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 국내로 다시 못 옵니다. 이제는 못 인건비. 오죠. 예. 갈 데가 중국이나 없죠. 베트남으로 결국은 다시 또 해외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 경우에 네.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가 네. 일자리 국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개성이 가지고 있는 그 남북 관계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고 동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공동의 목표와의 어떤 그 비전 이런 걸 감안을 해야지 이런 건 사실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실은 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길게 봤을 때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이제 바닥이 날 지경인데 네. 사실 남아 있는 유일한 활로는 북입니다. 북한. 그러니까요. 한북 관계를 어떻게 엮어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우리 아니 그래서 한국 통일 대박론 경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한국 경제의 미래예요. 그게. 예. 더더군다나 여기 입주업체들 또 해외로 몰아갔을 때 내 쫓는 거죠 실은. 왜 남북 정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네. 안정이 안 돼 있을 조건에서 어느 사람이 개성공단에다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개성공단을 이번에 사실상 폐쇄함으로써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더 리스크를 더 올려버리는 네. 위험. 예. 결국은 이게 우리 경제에 절대 좋은 효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뻑하면은 주식이라든가 자본시장 보세요.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고하는 네. 걸 올려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해적 전략을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자해적 전략이 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자해적이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합리적 결정이라고요? 이걸요? 이렇게 큰 손해가 나는데? 왜 그러냐? 네. 우리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으로 유명한데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저기 로마사 농고라는 알려지지 않은 책이 하나 또 한 권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 절대 부유하게 만들면 안 된다.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국가가 부유해져야 되는 것이지 백성이 부유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의 곳간에 부유하게 쌓아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백성은 가난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통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 권위주의의 향수가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런 통치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을 충분히 그 답습하는 어떤 수제자들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제 경제가 이 정도면 외국에선 정권이 바뀌었어도 진즉 바뀌고 또 얼마든지 이거는 정권에 대한 응징이 가해졌는데 한국에선 지금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고생할수록 더 고분고분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네. 통치하기 좋은 국민들이에요. 통치하기 좋은 시민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들 여유와 겨를이 없어요. 예, 그죠? 국가가 나서서
개인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행복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지금 개성공단의 이 정도 피해는 국가를 위해서 감수해야지. 국민이 그러면은 그거 조금 손해 본다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경제 타령이나 하고 있어? 또 니네가 참어. 네. 경제 타령이나 하고 있고 GDP 0.04% 같은 걸 핵 문제를 갖고 엉겨붙어?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그까짓 건 발로 밟아도 돼.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는 네. 사실 그 개개인의 어떤 행복과 또 국민들의 어떤 경제 문제 이전에 네. 하나의 국가라는 자기의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들 불편 감수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토록 보수가 좋아하는 국익이라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익, 네. 국가적 이익. 그러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위기는 고조될 거고 북한의 도발은 사실상 개성공단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휴전선을 그만큼 뒤로 물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들을 전부 뒤로 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를 경제 지역으로 블록화한 거잖아요. 네. 개성 시민들이 군사 지역에서 경제 지역으로 바뀐 동네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도 기여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게 남북 관계 발전의 하나의 표징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린다고 한다면 결국 거긴 다시 군사지역화 할 것이고 네. 대결은 강화될 것이고 국민 불안은 커질 것이고 결국엔 이게 뭐 긴장 고조가 우리에게 무슨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가 이익이 아니라 네. 박근혜식으로 재구성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있는 그렇구나.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뭐 사실 저도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선 저도 보수예요. 안보가 중요하지요. 왜 네. 안 중요합니까? 네. 그 국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누가 무시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 안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군대 갔다 오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지 자기 혼자 안보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밑에 부하들이 안 갔어. 그 밑에 부하들이 안 갔어. 국무총리부터 그냥 뭐 그러니까. 수두룩해. 네. 그런데 이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의미, 존재 의미를 하나의 어떤 그 우리는 흔히 민주국가, 경제국가 또 행복으로 가는 그 평화의 교리한 국가 이런 걸로 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국가의 실체는 안보를 위한 집단입니다. 안보 국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보 국가냐 민주국가냐 이거 논쟁하는 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조작된 거지만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정치가 움직여 왔던 겁니다. 국가 정체성 논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보기에 사드 네. 이거 국가 이익에 상당히 큰 손실이라는 거 압니다. 네. 개성공단 이것도 국가 이익의 손실인 거 알아요. 그래서 자해적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야 될 부분은 일단은 강한 힘을 앞세워서 상대방에게 위신을 세우고 굴복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가 결국은 어떤 그 승리하는 네. 또는 정복하는 네. 이런 어떤 국가의 본성이 있다고 믿고 네. 그걸 위해서 다른 건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관점이 오르려면 그동안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박근혜 대통령 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하고 이래? 아니 근데 이 재미없는 논쟁.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30년 동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년간 북한 붕괴론 가지고 주장을 해왔지만 보수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될 텐데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하겠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게 그렇죠. 저는 며칠 전인가요? 여기 중앙일보에 쓰던 잘 아는 대외 기자 어떤 분이 쓰던 칼럼을 읽다가 네. 어이가 웃었는데 네. 야,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나름 뭐 우리나라 이게 그 안보 쪽에서의 보수적 시각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북의 핵 동결하고 평화 협정하고 바꾸자. 그게 답이다. 그래서 야 이거 참 그 보수 쪽에서도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뭐 계속 대통령이 그런 말 혹독한 대가를 네. 치르게 할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국에서도 사드 배치한다니까 우리 보고 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대가 여기도 대가, 저기도 대가가 유행이에요. 치르게 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죠. 답일 수도 없고 답이 될 수도 없고 될 네. 수도 않고 음, 차라리 중앙일보 칼럼의 그 내용처럼 오히려 이게 보수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신선했는데 북의 핵 동결하고 그다음에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빨리. 네, 그거 외엔 답이 없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저기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안 내용 중에 하나가 육자회담 재개예요. 네, 그러니까 북을 그 제재를 하되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게 사실은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의 뭐 전체적인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답은 유엔 결의안대로 육자회담을 빨리 재개하고 그 육자 틀 내에서 네,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핵을 동결하는 네. 결국은 핵을 사실은 우리가 치워버리는 한반도 안에서 비핵화하는 네, 그거 말고는 전 답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승기니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니 그다음에 각종 히스테리적인 접근 네. 이거는 결코 외교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외교적인 정책도 전략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네, 하나도 빨리 이걸로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답이 나와 있는 거고 괜히 이 한반도 정세만 긴장만 고조시키는 네. 이거 가지고 동시에 이제 곧 경제에 이제 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는 사실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렸고 네,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네. 혹은 불안 이런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별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동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 지금 교의 바닥에 앞으로 계속 성장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서 우리 경제가 네.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북한과의 협력을 경제 협력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이런 이 쪼잔하고 히스테리적이고 그다음에 이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혹독한 대가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 평화로 이 체제를 존속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결하고 전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정답은 있는데 그 정답 놔두고 딴 데서 엉뚱한 데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 문제 저희가 오늘 뭐 미국 대선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이거는 꼭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자 사장님들이 무슨 죄야? 땜빵. 아까 땜빵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더니 어떤 분께서 땜빵 크크크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주셨고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완전히 폐쇄하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런 도대체 그 선거 때문에 북한과 긴장 관계 만들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총선 끝나고 다시 개성공단 재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속 중단할까요? 이런 의견. 멋지다 김종대 여러 군데 나오지 말고 팟짱만 나와주세요.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네. 네. 김종대 단장은 팟짱에 나올 때 제일 빛난다. 오 이런 의견. 누구셔 그분? 아니, 그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야 그거?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아닙니다. 진짜 안보에도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의견. 그분은 국민 TV 조합원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예. 과연 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실제 붕괴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붕괴 이후 대책은 있을까요? 난민 처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종대 재미죠. 너무 좋아. 멍청한 사람들은 위험하다. 뭐 어떤 분은 별풍선 10개 설문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진짜 남북관계가 혼돈의 시기가 되었네요. 원칙도 없고 실효도 없는 대북 정책.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0.02%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것보다는 북한 제재안을 유엔에서 채택하는 분위기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데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반박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는 해체, 폐쇄, 분쇄 이것만 하는 박근혜 정부 문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대북카드로 한다. 이것은 분명한 총선 준비용이다. 이런 입장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그런데요. 끝으로 김종대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개의 의견 가운데 이혜영 교수님 하나도 없네요. 아니, 네. 에이,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지. 아니 저기. 얘 댓글 보니까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실감이 됩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도 이제 한번 그 스튜디오 나오셔서 한번 입이 풀리시면 네. 그땐 달라져요. 네.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총선 끝나고 공단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선거용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면 재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이 있네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단장님부터. 예,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아무로 그 숨가쁘게 긴장과 반전의 연속인 한반도 정세는 네. 정말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도 뛰어넘는 극적인 어떤 순간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위안부 협상이 한일 간에 타결이 되고 네. 이게 웬 날벼락이냐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켓 발사에서 개성공단 중단까지 네. 이어지는 지난 한 48일여간의 한반도 정세는 아마도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숨가쁜 일정이었다. 네. 그다음에 반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 그 30년간 역대 대통령이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불과 48일간에 다 무효화가 되고 무력화되고서 네. 드디어 이제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는 이런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도 전문가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단적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은 과연 한반도가 어디로 가려고 일하는 것인가? 우리 국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총선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네. 이런 점에서 사실 많은 성찰과 고뇌를 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잘 관찰하시면서 네.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높이면 높일수록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뼈아픈 손실이고 네.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총선 때 이제는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 네. 자명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선거 방송 같은 거. 그러게. 나 일을 안 이러려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정말 김종대 단장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무려 66분간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쏟아진 남북관계 이슈가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았어요. 예, 그렇지만 다 짚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어지는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